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사실 평범하다고 하기엔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 드라마 같긴 하네요. 아직도 가끔 이게 정말 내가 겪은 일이 맞나 싶을 때가 있을 정도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댁과 돈 문제로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일남 일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30년째 근무하시다가 최근엔 임원까지 되신 그야말로 성실함의 대명사 같은 분이시고요. 어머니는 강남에서 꽤 유명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엄마 학원 이름을 말하면 거기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정도로 입소문이 난 곳이에요. 매년 미대 합격생을 고정적으로 수십 명씩 배출하는 그런 학원이죠. 어려서부터 엄마 학원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해서 그런지 저도 미술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미술 대회란 대회는 다 휩쓸고 다녔고, 중학교 때는 이미 넌 당연히 미대 갈 거지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나름 업계에서는 작가님 소리를 들으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됐답니다. 저희 엄마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우아하고 교양 있는 학원장님이에요. 항상 단정한 차림에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누가 봐도 저분은 교육자시구나 싶은 그런 분이죠. 하지만 속은 정말 단단한 분이셨어요. 학원 운영 20년 동안 온갖 진상 학부모들 다 상대해 보셨거든요. 성적 안 오른다고 따지는 학부모, 수강료 깎아달라고 우기는 학부모, 심지어 자기 아이만 특별 대우해달라는 학부모까지. 그런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연애할 때마다 남자친구 데려가면 딱 한 번 보고 판단하시는데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다 맞더라고요. 게다가 돈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아셨대요. 학원 운영하시면서 너무 많은 걸 보셨나 봐요. 남편한테 속아서 전 재산 날리고 울면서 상담하러 오는 학부모들, 시집 돈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이라 아이 학원비도 못 내는 부모들, 배우자가 빚지고 도망가서 혼자 아이 키우는 싱글맘, 싱글데디 등. 얘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돈 앞에선 더 그래. 돈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 엄마 말 명심해라. 이게 저희 엄마 입버릇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비상금 통장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 통장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해. 남편 믿고 살다가 뒤통수 맞는 여자들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넌 절대 그런 일 당하면 안 돼. 그땐 그 말을 그냥 충고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25에 첫 개인전을 열었을 때였어요. 갤러리 대관료부터 작품 제작비까지 수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전시가 대성공이었어요. 작품도 거의 다 팔렸고 언론에서도 주목할 만한 신진 작가라고 조명해줬죠. 축하 파티가 끝나고 엄마랑 둘이 집 근처 조용한 와인바에 갔어요.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엄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정말 기쁘다. 그런 의미로 엄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뭔데? 네가 번 돈과는 별개로 엄마가 너를 위해 따로 준비한 게 있어.
네가 결혼할 때 줄 거야. 그때는 엄마가 혼수 보태주시려고 모아두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치밀한 분인지는 알았지만 설마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결혼 전날이 되었을 때였어요. 엄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뭐야? 열어봐.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잔액란에 찍힌 숫자가 10억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대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네 이름으로 된 거야. 근데 왜 지금... 잘 들어. 이건 절대 남편한테도 말하면 안 돼. 시댁은 당연히 모르게 하고 이건 네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쓰는 최후의 보루야. 엄마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비밀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진한 소리 하지 마. 내가 학원 운영하면서 본 게 얼마나 많은데. 잘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는 걸 수도 없이 봤어. 특히 시댁 문제로 망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돈은 네가 정말 위험할 때 너와 네 미래의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야. 솔직히 그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까 싶었죠.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까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그 선물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 두 번째 개인전에서 찾아온 관람객으로 처음 만났어요. 그날따라 갤러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남자가 제 그림 앞에서 거의 30분 동안 서 있더라고요. 검은 뿔테 안경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는데 뭔가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이 그림 정말 인상적이네요. 뭔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느낌이에요. 제 작품을 이렇게 오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작가님이셨군요. 제 소개도 하고 싶어요. 저는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사실 미술은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은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계속 보게 되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갤러리 근처 카페에 갔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미술 얘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일, 취미, 인생관까지 첫 만남인데도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안했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일주일 후 첫 데이트를 했어요. 그는 정말 로맨틱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어디 가고 싶어라고 물으면 항상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조사해왔고 제가 작업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면 약속을 미루는 것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품 활동이 우선이지. 난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 작품 활동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줬다는 거예요. 당신 재능을 세상이 다 알아봐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어요. 제 SNS 계정을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작품 사진도 더 잘 나오게 찍는 법을 연구해서 알려주고 심지어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도 제 전시회를 홍보해서 단체로 관람 오게 했죠. 2년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작은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항상 대화로 풀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프로포즈도 정말 감동적이었죠.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한 반지를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 반지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한 예술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정말 완벽했어요. 예식장 알아보는 것부터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모든 걸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죠. 특히 네 작업실은 꼭 있어야 해 라면서 작업실로 쓸 수 있는 방이 있는 집을 고민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땐 정말 순진했죠.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 가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우리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인사드려야지. 내가 장남인데. 연애할 땐 전혀 티를 안 냈는데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그 이상한 장남 타이틀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시댁에 가보니 정말로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와.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네, 어머님 잘 다녀왔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 집 규칙 알려줘야겠네. 규칙이라니?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첫째, 매주 일요일은 가족 모임 날이야. 특별한 일 없으면 꼭 와야 해. 둘째, 명절이나 기념일은 빠져선 안 돼. 셋째, 중요한 일 생기면 우리 가족끼리 먼저 상의해야 해. 순간 이게 뭐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소개가 늦었네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회사를 다니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주식 투자를 하신댔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전업주부셨는데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는 백화점 문화센터니 뭐니 하면서 친목 모임 다니는 게 일과라고 하셨죠. 다른 건 다 평범한데 좀 유별나다 싶던 건 두 분 다 엄청나게 체면과 인맥을 중요시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는 유명한 예술가야. 작품도 비싸게 팔린다고. 시어머니가 친구분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와 계셨어요.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작가 며느리? 그래, 우리 며느리야. 그림 한 점에 1,000만 원씩 받는데. 세상에, 정말? 그럼 돈 엄청 잘 버시겠네요. 저는 황당했어요. 제 그림이 1,000만 원씩 한다니. 실제로는 잘 팔려도 몇백만 원 정도인데 시어머니가 완전히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 그림이 그렇게 비싸지는. 아이고, 겸손까지 하시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무래도 체면을 중요시하다 보니 그런 거짓말도 쉽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매달 꼬박꼬박 150만 원씩 줘.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 몰래 매달 시댁에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곧바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부모님에게 드린다던 150만 원은 뭐야? 그거 부모님 용돈이야. 용돈? 매달 150만 원을? 응, 원래 그래 왔어. 그런 걸 왜 미리 말 안 했어? 말하면 결혼 안 할까 봐. 어차피 우리 지금은 각자 돈 관리하니까 말할 필요 없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다는 게,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돈 자기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알았다 했습니다. 부부 사이여도 아직 통장은 합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죠. 결혼 1년 차 시댁의 간섭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 차원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제 사생활을 파고들더라고요. 며느리, 이번 달은 작품 몇 개나 팔았어? 아직 이번 달은 계약이 없어요, 어머님. 어머, 그래? 그럼 수입이 없다는 거야? 프리랜서가 원래 그래요. 들쭉날쭉하죠.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우리 아들 월급으로만? 이런 대화가 매주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대놓고 친정 재산까지 캐물으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친정은 뭐 하시는 분들이랬지?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학원 운영하세요. 학원? 어디에 있는 학원? 강남이요. 어머, 강남? 그럼 건물주야? 아니에요, 임대예요. 아니 그래도 강남의 학원이면 돈 많이 벌겠네. 몇 평이나 돼? 질문이 끝도 없었어요. 나중엔 우리 친정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상속해 줄 게 있는지까지 은근슬쩍 떠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폭발한 건 다른 일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며느린 친정에서 아파트도 사줬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어머님,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버는데 처갓집에서 도와준다고는 안 하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듣고만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해? 어머니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집 사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다고?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야? 아니 그냥 흘려 들으면 되잖아. 흘려 듣기엔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앞으론 당신이 알아서 막아. 그런 소리 한두 번 듣는 것도 힘드니까. 그때였어요. 정말 이 결혼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며칠 후 시댁에서 또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시누이까지 가서 해서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오빠 대학 등록금 내느라 정말 허리띠 졸라 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도 좀 도와주고. 진우 씨가 매달 시댁에 생활비 보내잖아. 그거로도 충분하지 않아? 그게 어디 충분해요. 언니도 돈 많이 번다면서요. 부모님이 내 대학 등록금 대주신 건 아니잖아. 진우 씨가 용돈 보내드리는 거에 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뭘 더해? 언니도 참 야박하네요, 보기보다. 정말 참다 못해 그날 밤 전 폭발했어요. 건방진 시누이의 속물인 시부모까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랐죠. 아예 예상을 못했었나 봐요. 뭐? 갑자기 왜? 난 이런 결혼 생활 못해. 시댁 ATM기도 아니고 내가 뭐 돈 버는 기계야?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그게 이혼할 일이야? 충분히 이혼할 일이지. 당신은 내 편도 안 들어주잖아. 맨날 부모님 편만 들고.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 와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 당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게. 우리 부모님한테도 내가 확실히 얘기할게. 남편이 진짜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었어요. 그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죠.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이러면 그땐 진짜 끝인 줄 알아. 알았어. 정말 잘할게. 약속해. 그렇게 일단 위기는 넘겼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갈지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은 채로 말이죠. 그렇게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거치고 시댁의 터치가 줄어들고 남편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있던 결혼 2년차 봄,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죠.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남편한테 달려갔을 때 남편도 정말 기뻐했어요. 진짜야?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입덧이 시작되면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게 일상이 됐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졌죠. 작품 활동은 당연히 못하게 됐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는데 시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시동생은 거실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펼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 찾았어요. 요즘 핫한 그 분야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 거기에 NFT 아트를 접목시킨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요? 투자금만 3억 정도 있으면 1년 안에 10배는 불릴 자신 있어요. 형수님도 예술가시니까 이게 얼마나 대박 아이템인지 아시죠? 곧장 한숨이 나왔어요. 3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형수님 유명한 작가시잖아요. 그리고 형도 IT 회사 다니고.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제가 들었던 시동생의 그 얘기를 듣더니 남편이 바로 우리가 도와주자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동생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3억이 어디서 나와? 대출 받으면 되지. 대출이 애들 장난이야? 대출까지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를 사업 도와주자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일단 시동생을 돌려보내고 그날 밤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상황을 다 설명하니까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안 돼. 그 집안 사람들 한 번 주면 절대 안 갚을 거다. 그건 그래도 가족인데 갚긴 하지 않을까? 가족? 돈 앞에 무슨 가족이야? 게다가 너 임신했잖아. 아기 낳고 키울 돈도 필요한데 무슨 소리야? 근데 남편이 자꾸...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게. 시동생 사업? 100% 망해. 내가 장담해. NFT고 메타버스고 다 좋은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성공할 분야가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 학원에 IT 회사 다니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그런 얘기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이미 레드오션이래. 엄마 말씀 듣고 확신을 갖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우리 아기 낳고 키울 돈도 필요한데 시동생한테 줄 생돈은 없어. 그래도는 무슨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자금 대주자고? 미쳤어? 잘못되면 그 책임 우리가 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동생 제안을 거절하기로 한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우리 막내가 갔다며? 네 어머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안 돼요.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아니 너 돈 많이 번다면서 그 정도도 안 돼? 어머님, 저 지금 입덧으로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친정에서라도. 어머님, 지금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시동생 사업 도와주려고 친정에까지 손을 내밀어요? 제가 화를 내니까 그제야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후로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죠. 가족 모임에 가면 대놓고 절 무시했어요. 언닌 돈도 안 빌려주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누이까지 가세해서 저를 몰아세웠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아닌 건 아니니까요.
결국 시동생은 다른 데서 돈을 구했다고 하던데 몇 달 후에 들으니 역시나 사업이 망했다더라고요. 엄마 말씀이 맞았네.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몸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입덧은 계속됐고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아프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남편이 180도 달라졌어요. 새벽 3시에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정말 일어나서 끓여주더라고요. 이 시간에? 당연하지. 우리 아기가 먹고 싶다는데. 새벽에 입덧으로 화장실 가면 따라와서 등 쓸어주고 머리 묶어주고 발 붓는다고 하면 매일 저녁 1시간씩 꼬박꼬박 마사지 해줬어요. 이 정도야 뭐. 우리 아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퇴근길에는 항상 전화해서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고 제가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은 어떻게든 구해왔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수박이 먹고 싶어 라고 했더니 24시간 마트 돌아다니면서 수박을 구해온 적도 있었죠. 겨울에 수박을 어떻게 구했어? 과일 가게 다 뒤졌거든. 우리 아기가 먹고 싶다는데 못 구할 게 뭐가 있어. 주말엔 시댁 가자는 소리도 안 했어요. 이번 주도 쉬자. 당신 힘들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매일 밤 제 배에 얼굴 대고 아기한테 말도 걸었어요. 아가야, 아빠야.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우리 예쁘게 만나자. 태교 음악도 직접 찾아서 들려주고 태교 동화책도 읽어주고 육아 관련 책들을 잔뜩 사와서는 밤마다 공부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공부해서 뭐해? 미리 준비해야지. 난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심지어 산후조리원도 직접 발품 팔아서 알아봤어요.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곳들은 다 가봤죠. 여기 어때?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 비싸지 않아? 돈은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편안하게 조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사람도 아빠가 되니까 달라지는구나.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희망을 갖게 됐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부모님 편만 들었지? 앞으로는 정말 당신하고 우리 아기만 생각할게.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을 듣고 정말 믿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동안 제가 너무 매정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잘해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평화 속에서 맞이한 임신 7개월 차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일단 화내지 말고 들어줘.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들으면 안 될 이야기를 듣는 기분. 남편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 당신 통장 본 적 있어. 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10억 있는 통장 말이야. 언제? 왜? 왜 남의 통장을 봤어? 정말 우연이었어. 당신이 임신하기 한 달 전쯤? 그 서류 찾다가 우연히.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무관심하더니 임신하자마자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한 게 설마... 그래서? 그 돈 보고 나한테 갑자기 잘해준 거야?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럼 뭐야?
임신 전까지는 시댁편만 들더니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왜 그렇게 잘해줬는데? 남편이 당황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말 당신이 임신한 게 기뻐서. 거짓말하지 마. 10억 보고 욕심났구나. 그래서 잘해준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려던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그동안 돈 이야기 안 했어? 본다고 뭐가 달라질 게 없잖아. 우리가 돈 때문에 부부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혹시 그 돈 우리 시댁에 딱 3년만 빌려주면 안 될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하, 결국 그 얘기가 하고 싶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어. 5억 정도. 집까지 날릴 상황이야. 그래서 딱 3년만 빌려주면 돼. 3년 후에는 한 푼도 안 빠지고 다 갚을게. 내가 보증할게. 미쳤어? 그게 내 돈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평생 모아서 준 비상금이야. 부부 사이에 비상금이 따로 있어? 그런 큰 돈을 숨긴 게 더 큰 문제 아니야? 순간 남편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뭐? 내가 문제라고? 그래. 부부 사이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10억이나 되는 돈을 숨기고 있었잖아. 그럼 당신은? 매달 시댁에 150만 원씩 보내는 것도 결혼 전에 말 안 했잖아. 그것도 숨긴 거 아니야?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뭐가 달라? 똑같이 속인 거지.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부모님은 요양병원까지 생각하고 계셔. 근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돈 있으면서도 모른 척해? 지금 그걸로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부터 냉전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저를 이기적인 여자, 돈독이 오른 여자, 가족도 모르는 냉혈한이라고 몰아세웠고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밥도 각자 알아서 먹고 필요한 말만 겨우 주고받고 임신한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태동도 줄어들고 배도 자주 뭉치고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냉전이 한 달째 지속되면서 제 몸 상태는 최악이 됐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 체중이 빠지고 잠도 못 자니 다크서클이 발까지 내려왔죠. 병원 정기검진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태동이 현저히 줄었네요. 산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러다 조산 위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밤 배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어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배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죠. 비명소리에 남편이 뛰어왔어요. 왜 그래? 괜찮아?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자 빨리.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바로 검사를 시작했어요. 자궁 수축이 있네요. 조기 진통 증상입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아기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기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지금은 아내가 너무 위험해서. 네, 그런 얘긴 나중에 해요. 제발. 한참 후에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이 맞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우리 아기가 제일 중요한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딱 3년만 빌려줘. 정말 3년 후에 한 푼도 안 빠지고 다 갚을게. 우리 아기한테 맹세할게. 만약 못 갚으면 내가 평생 일해서라도 갚을게. 부모님이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버지가 매일 소주만 드시고 엄마는 잠을 못 자서 쓰러지셨어. 제발. 남편이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정말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퇴원하고 집에 와서 저는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상황을 다 설명하니까 엄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엄마 어떻게 하지? 네가 결정해. 단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이미 10억 있는 걸 알았으니 안 빌려줘도 평생 시달릴 거야. 그렇겠지? 차라리 빌려주고 3년 후를 기다려봐. 대신 철저하게 준비해. 차용증, 공증 다 받아놔. 그래도 될까? 그리고 엄마가 도와줄게. 그 사람들이 만약 3년 후에 안 갚으면 그땐 엄마가 나설게.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이미 그들이 알아버린 이상 안 빌려줘도 지옥, 빌려줘도 지옥이라면.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준비하기로요. 퇴원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제가 10억을 빌려주기로 한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모여 있더라고요. 마치 무슨 큰 행사라도 하는 것처럼 다들 정장을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먼저 차용증부터 작성해야 해요. 제가 준비해온 차용증을 테이블에 올려놓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아니, 가족 간에 무슨 차용증이야? 우리가 남이야? 사돈집안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님, 10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 친정엄마가 평생 모아서 저한테 준 비상금이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신용이 없어 보여? 시아버지도 불쾌한 표정으로 거들었어요. 며느리가 우리를 도둑으로 보는구나. 평생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내가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 아버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나중에 오해가 없으려고. 오해? 무슨 오해? 3년 후에 갚는다고 했으면 갚는 거지. 시누이까지 나섰어요. 언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요.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고작 10억 때문에. 고작이라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5억이 없어서 나한테 빌리는 거 아니야? 제가 반문하자 시누이가 말을 흐렸어요. 남편이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그냥 써주자. 10억이나 빌려주는데 차용증 정도는 써야지. 너마저 그러니? 부모를 못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서로 편해요. 한참 실랑이 끝에 결국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2000XX년 0월 0일 금 10억 원을 차용하며 3년 후인 2000XX년 0월 0일까지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이었죠. 공증도 받아야 해요. 뭐? 공증까지?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공증까지 받자. 그렇게 우리 못 믿으면 DNA 검사까지 하는 건 어떠니? 독서를 퍼부으면서도 결국 공증 사무실까지 함께 갔어요. 공증인 앞에서 도장을 찍는 시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분노인지 굴욕감인지. 공증까지 마치고 제가 핸드폰으로 10억을 송금하는 순간 시댁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띠링! 입금 확인 문자 소리가 나자마자 현실이 실감났는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됐다.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저를 껴안으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구세주야, 구세주. 시아버지도 갑자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이 돈으로 다시 투자하면 2배, 아니 3배로 불려서 갚을게. 내가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종목 선정해서. 아버님,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안 하면 더 좋고요. 당연하지.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 시누이도 와서 당황스러운 애교를 부렸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시동생은 90도로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히 호텔 뷔페 가자. 내가 쏠게.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 환대와 감사는 정확히 3개월을 못 갔어요. 그들에게 10억은 이미 갚을 필요 없는 우리 돈이 되어버렸거든요.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기도 이제 엄마 아빠를 또렷하게 말하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죠. 저도 육아와 함께 조금씩 작품 활동을 재개했어요. 어느 날 오후 친정엄마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시댁에서 또 뭐라 그래? 요즘은 그냥 돈 얘기는 아예 안 해. 마치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핸드백에서 아이패드를 꺼냈어요. 엄마, 그건 뭐야? 네 시댁 관련 자료들. 엄마가 화면을 켜자 거기엔 엑셀 파일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네 시아버지 주식계좌 거래 내역. 에? 이걸 어떻게... 엄마가 아는 사람이 네 시아버지랑 같은 증권사단이거든. 김전무라고 부동산으로 돈 좀 번 사람인데 네 시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투자 조언 구한다고 맨날 달라붙는데. 엄마가 화면을 넘기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봐, 10억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5억을 코스닥 종목에 몰빵했네. 그것도 바이오 회사. 5억을? 그리고 한 달 만에 반토막 났어. 지금 2억 5천 정도 남았을 거야.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나머지 5억은? 부동산에 3억, 나머지는 생활비랑 빚 갚는 데 썼대. 알아보니까 네 시어머니가 문화센터에서 자랑하고 다녔다더라. 우리 며느리가 10억 지원해줘서 이제 여유롭게 산다고. 미쳤네 진짜. 그리고 이것 봐. 엄마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건 뭐야? 네 시댁 인맥 리스트야. 시아버지 대학 동창회, 시어머니 문화센터 친구들, 성당 사람들, 친척들, 이웃 주민들 총 287명. 287명? 이걸 다 어떻게 조사했어? 엄마, 정보망을 무시하면 안 돼. 다 연결돼 있어. 엄마의 정보력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 혹시 FBI 출신이야? 바보야,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해. 엄마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채권 추심 공고문 양식. 1년 후에 네가 매달 독촉 문자 보내고 안 갚으면 이 사람들한테 전부 발송할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정당 채권 추심이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네 시부모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체면 구기는 거? 맞아.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야. 20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상상해봐. 안 주고 백이나. 엄마의 계획을 듣고 있자니 소름이 쫙 돋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렇게 3년째 되던 해 1월부터 저는 엄마 말처럼 매달 정중하게 독촉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제 12개월 남았습니다. 차근차근 준비 부탁드려요. 처음엔 답장이라도 왔어요. 알았어,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반응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시댁 가족 모임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제 흉을 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졌어. 매달 독촉 문자를 보낸다니까. 우리가 도망갈 사람들도 아니고. 어머, 정말? 가족끼리 그래도 되나? 얼마를 빌렸는데? 얼마 안 돼. 뭐 며칠이면 갚을 돈 가지고 그런다니까.
세상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큰어머니가 혀를 차면서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이 없어. 우리 땐 가족끼리 돈 얘기도 안 했는데. 아유 맞아요. 너무 야박해요. 시누이도 가세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언니가 우리한테 준 게 뭐 있나? 우리가 언니 임신했을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시아버지까지 나섰어요. 아이 그 돈이 원래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가족 돈이지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10억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됐으니까요. 앞담하는 걸 보다 못해 제가 나섰어요. 아버님, 약속한 걸 잊으신 거예요? 약속? 뭐 우리가 사기꾼이야? 당연히 갚을 거야. 근데 왜 자꾸 독촉을 해? 매달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독촉인가요? 그래, 독촉이야. 우리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 어이가 없어서 짐 챙겨 바로 나왔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시댁 편을 들더라고요. 글쎄. 아니 가족인데 좀 융통성 있게 하자. 융통성? 10억이 융통성으로 해결될 돈이야? 아니 그래도 부모님이 지금 힘드신데 3년 동안 뭐 했어? 갚을 준비는 했어? 아니 그게 그 아버지가 또 투자 실패하셔서. 그러게 누가 투자하래? 빚 갚으랬지? 이번엔 진짜 만회할 수 있을 줄 알았대. 근데 또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6개월 전 시댁 가족 모임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알았다고 몇 번을 말해? 왜 자꾸 우리를 채무자 취급해? 우리가 전과자야? 전과자 취급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약속. 맨날 약속 타령이야. 우리 도망갈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갚기 싫다.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어요. 돈이 그렇게 급해? 그럼 처음부터 주지 말지.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달라고 난리야. 처음부터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나 준 거나 그게 그거지. 심지어 시동생까지 나서서 제게 따졌어요. 형수님, 그때 제가 사업자금 빌려달랬을 땐 거절하면서 왜 부모님한테 빌려줬어요? 그것도 차별 아니에요? 그때랑 지금이랑 뭔 상관이야? 다 돈 얘기잖아요. 가만 보면 형수님은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마치 10억이 원래 자기들 돈이었고 제가 그걸 빼앗으려는 악독한 며느리인 것처럼 몰아갔으니까요. 속으로 꼭 이 모욕을 되갚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3년이 되는 날이 왔어요. 전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내일까지야. 꼭 얘기해. 알았어.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당일 아침 8시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오늘이 약속한 날이에요. 아침부터 무슨 전화야?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오늘이 10억 갚기로 한 날이라고요. 그게 오늘이었어? 까맣게 잊고 있었네. 까맣게 잊었다고? 10억을 갚는 날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입금 부탁드려요. 오늘 꼭 해야 해? 며칠만 시간 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오늘까지예요. 차용증에도 명시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렇게 칼같이 해야 해? 전화를 끊고 기다렸지만 점심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오후 2시에 다시 전화했죠. 4시간 남았어요. 알았어. 왜 자꾸 전화를 해? 이번엔 시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오후 5시 다시 전화했죠. 1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야. 뭘 준비하세요? 돈을. 그러니까 말을 얼버무리시는 게 뻔히 들렸어요. 5시 50분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남았어요. 돈이 어딨어? 없는 걸 어떻게 줘? 시아버지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없다고요? 그래, 없어. 10억이 어디서 나와? 뭐 우리가 은행이야? 그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셨던 거네요? 갚을 생각이 없다니? 뭐 우리가 사기꾼이야? 단지 지금 돈이 없다는 거야. 3년이나 시간을 들였는데요. 3년이면 뭐해? 없는 건 없는 거야. 이제 그만 이야기해라. 바로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사돈입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죠. 제가 도착했을 땐 엄마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요. 왔어? 엄마가 시댁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인사하셨어요. 시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사돈 무슨 일로 오셨는지. 오늘이 10억 갚기로 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못 갚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못 갚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얼마나요? 글쎄 1년? 아니 6개월만. 엄마가 피식 웃으셨어요. 6개월이요? 3년 동안 뭘 하셨길래? 그게 투자가 실패해서. 투자요? 제 딸이 빌려준 돈으로 또 주식하셨다는 얘긴 들었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걸 어떻게... 김 전무님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룸 쓰시잖아요. 5억 들고 와서 반 날렸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그건... 엄마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야겠네요.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채권 추심 공고문이에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예요. 채권 추심? 네, 여기 보세요. 엄마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첫 번째, 시아버님 대학교 동창회 25명. 뭐? 이분들께 모두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릴 거예요. 시아버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시어머님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생 45명. 시어머니가 새파래졌어요. 세 번째, 성당 교우 36명. 네 번째, 양가 친척 62명.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엄마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 전세대 156세대. 뭐라고? 각 집 현관문이랑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다 붙일 거예요. 10억 채무 불이행 안내문이라고. 시부모님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당한 채권 추심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엄마가 준비한 공고문을 보여줬어요. 채무 불이행 공고. 땡땡땡 씨는 2000XX년 0월 0일 10억 원을 차용하고 3년 후인 2000XX년 0월 0일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용증과 공증서류 사본 첨부. 이걸 정말로 보낼 거라고요? 네,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건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차용증도 있고 공증도 받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체면이요? 10억대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체면을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지만요. 사돈, 제발 우리가 정말 갚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럼 재산 처분하세요. 재산이 어딨어요? 이 집 전세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다 확인했어요. 전세 6억이던데? 시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다 공개된 정보예요. 그리고 사돈어른 명의로 된 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노후자금이에요. 노후자금이요? 남의 돈 10억 떼먹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겠다. 시아버지가 결국 폭발했어요. 떼먹자니! 우리가 도둑이야? 뭐 사기꾼이야? 그럼 뭐예요?
빌린 돈 안 갚으면 그게 도둑이고 사기꾼이죠. 이 집을 빼라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그건 제가 할 바 아니죠. 빌릴 때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빌렸단 말이에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보였죠.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며칠요? 네, 늦어도 일주일 전까진 꼭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엄마가 시계를 봤어요. 좋아요. 일주일 후 이 시간까지. 단 10억 전액이에요.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공고문 발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10억으로 어떻게... 은행 갈 시간 아직 남았네요. 대출이든 뭐든 알아서 하세요. 엄마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미 공고문 발송 준비는 다 끝났어요. 클릭 한 번이면 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발송돼요. 제가 조사한 모든 분들이죠. 시부모님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너무한다며 집을 나가 시댁으로 향했고 그동안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서 머무셨죠. 그렇게 일주일 후 오전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였어요. 6억밖에 못 모았다. 6억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제 대답에 옆에 있던 엄마가 받으셨어요. 6억이요? 나머지 4억은요? 정말 없어요.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시면... 그럼 지금 바로 공고문 발송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전세 빼면 됩니다. 전세요? 네, 빼면 10억 채울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엄마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정말 일주일 후 정확히 10억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입금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죠. 시댁은 결국 전세를 빼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떠나는 날 시어머니는 울면서 짐을 쌌다고 들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아니, 끝난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됐죠. 가끔 만나면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독설을 퍼부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거리로 나왔어. 너 같은 독한 년 처음 봤다. 어머님, 거리가 아니라 월세집이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2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났는데.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빌린 돈 받은 것뿐이죠. 시아버지도 못지 않았어요.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것도 며느리한테. 수모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빌린 돈은 갚는 게 교육 아닌가요? 시누이는 더 가관이었어요. 언니가 우리 가족 파탄 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파탄은 니네가 낸 거지. 난 내 돈 돌려받은 것뿐이야. 시동생은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죠. 당신이 우리 부모님 거리로 내쫓았어. 또 그 소리? 내가 몇 번을 말해. 난 그냥 빌린 돈 받은 거라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럼 10억 그냥 떼이라고? 가족인데 가족? 10억 떼먹으려고 한 사람들이 가족이야? 매일 같은 싸움의 반복이었어요. 아기 앞에서도 서슴없이 싸웠고 냉전이 일상이 됐죠. 어느 날 새벽, 아기가 울어서 깼는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하자.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진심이야?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아기는? 내가 키워야지. 양육비는 법대로 줘. 정말 이혼할 거야? 우리 서로 지옥에서 벗어나자.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래, 나도 더는 못하겠다.
너 같은 독한 여자랑은. 나도 너 같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효자랑은 못 살아. 그렇게 우리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이혼 절차는 의외로 순조로웠어요. 재산 분할에서 다툴 것도 없었고 양육권도 제가 갖기로 쉽게 합의됐죠. 법원 조정실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남편이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나 같은 남자 또 없어. 맞아. 너 같은 하찮고 가짜는 남자 없지. 누가 더 후회할진 두고 보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면 다들 네가 이상하다고 할 거야. 아니지만 그렇다고 쳐줄게.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법원을 나오면서 느낀 건 해방감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시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 독한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집까지 잃었어요. 10억이나 되는 돈을 끼얹고 받아가더라고요. 난 그저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그런 여자 만나서 고생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죠. 엄마 친구인 문화센터 원장님이 전화 주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 욕하던데 다들 속으로는 빌린 돈은 갚아야지 뻔뻔하긴이라고 하더라. 걱정 마. 진정으로 돌아온 저를 엄마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잘했어. 이제 제대로 된 인생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네가 너무 잘 버텼어. 이제 너랑 우리 손주만 행복하면 돼. 아빠도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저희에게는 천국 같은 공간이죠. 놀라운 건 제 삶의 모든 면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작품 활동도 다시 궤도에 올랐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창작욕이 샘솟더라고요. 최근에 연 개인전은 전 작품이 판매됐고 해외 갤러리에서도 러브콜이 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시댁에 나가던 돈이 없으니 오히려 여유가 생겼죠. 그 10억도 다시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밝아졌어요. 매일 싸우는 부모를 보지 않으니 아이도 정서적으로 안정됐죠. 가끔 지인들을 통해 전남편 소식을 듣곤 해요. 재혼했다는데 새 아내도 시부모님 때문에 고생한다더라고요. 매일 생활비 보내느라 허덕이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돈 요구하신다고. 그럼에도 시댁은 여전히 월세 살면서 힘들어한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주식을 못 끊고 시어머니는 체면 때문에 문화센터도 못 간다고. 친정엄마가 가끔 농담처럼 말씀하세요. 그 명단한테 공고문 안 보낸 게 아쉽다. 한 번 보냈으면 통쾌했을 텐데. 엄마, 그래도 돈 받았으니 됐어. 그래, 돈 받은 것도 기적이야. 내가 안 나섰으면 한 푼도 못 받았겠지.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이혼이 답인 것 같기도 해요. 불행한 결혼보다 행복한 싱글맘이 100배 낫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